병실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2시, 고요한 병동에서 들리는 건 규칙적인 기계음뿐이었죠. VIP 병실 특별 병동 203호실. 그곳에서 유태준 회장은 또다시 눈을 떴습니다. 잠들었다가도 한두 시간이면 어김없이 깨어나는 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번 찾아오는 공포는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노구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이 유독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일군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맞이하는 이 끝없는 밤. 그 고독이었죠. 누구 없소? 메마른 목소리가 텅 빈 병실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낮에는 의료진이며 간병인이며 수시로 드나들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사라집니다. 당직 간호사가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순회를 도는 게 전부였습니다. 회장은 침대 옆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죠.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물 좀. 아니, 누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업무 규정상 계속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물을 따라주고 나가려는 그녀를 회장이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병원장 좀 불러주시오. 지금 당장. 새벽인데요. 회장님, 아침에 지금 당장이라고 했소. 위험이 서린 목소리에 간호사는 할 수 없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1시간 후 잠옷 차림의 병원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죠. 유 회장이 입원해 있는 한 병원장에게 새벽잠은 사치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밤마다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고도 그냥 두는 거요?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하오. 하지만 밤은 도저히 누군가 계속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오. 야간 전담 인력을 구해주시오. 하지만 회장님, 그런 직책은 만들면 되지 않소. 돈은 내가 낼 테니 걱정 말고. 병원장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벌 총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다음 날 병원 게시판에 이례적인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야간 전담 케어직, 특수 환자의 야간 돌봄을 전담하는 자리였죠.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노인을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한 여성이 지원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간호조무사, 정윤정이었죠. 이력서는 평범했지만 면접에서 보인 그녀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병원장이 물었죠.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시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들었습니다. 밤의 고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알거든요. 그날 저녁, 윤정은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유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새로 온 사람이요? 네, 오늘부터 밤을 같이 보내게 될 정윤정입니다. 윤정이 인사를 하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밤이 시작되었죠. 윤정은 회장 곁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병실에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소리가 회장에게는 위안이 되었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책을 읽으시오? 시집입니다. 밤에 읽기 좋아서요. 실화, 젊었을 때는 좀 읽었는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먹했던 공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죠. 회장은 처음으로 밤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윤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죠.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죠. 젊은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남자는 젊은 시절의 유태준 회장이었고 여자는 그녀의 어머니 경자였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만났어요.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윤정은 유 회장의 병실을 찾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여갔죠. 회장은 이제 윤정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으면 병실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그저 그렇소. 낮에 아들 녀석이 잠깐 왔다 갔는데 내가 물어볼 것도 없이 서류 몇 장 들이밀고는 사인만 받아가더군. 회장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물었죠. 가족들이 자주 오시나요? 자주.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올까. 그나마도 회사 일로 오는 거지. 날 보러 오는 건 아니오. 그날 밤 회장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대기업을 일군 이야기,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에 대한 회한이 쏟아져 나왔죠. 돈과 권력, 그게 뭐라고. 이 나이에 와서 보니 남은 게 없소. 아들은 회사만 물려받으면 그만이고 딸은 부회장 자리에만 눈이 멀었지. 손주들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소. 윤정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회장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 남자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토록 외로운 노인을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회장님도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셨겠죠? 뜻밖의 질문에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기억이 떠올랐죠. 있었소.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가난했지만 순수한 여자였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날 믿어준 사람이었지. 윤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아차리지 못했죠. 왜 헤어지셨어요? 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버렸소. 큰 회사 며느리가 될 만한 집안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했지. 어리석었소. 체면이며 신분이며 그런 게 뭐가 중요한지.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8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였죠. 윤정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모르오. 소식을 끊은 지 40년도 더 됐으니 아마 잘 살고 있겠지. 나 같은 놈보다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윤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회장의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수첩 안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죠. 젊은 시절의 회장과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정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죠. 그거 왜 만지시오?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당황하며 수첩을 내려놓았죠. 죄송합니다. 정리하다가. 됐소. 그냥 놔두시오. 회장은 수첩을 가져가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침묵했죠.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인가요? 그렇소. 이름이 뭐였죠? 경자. 김경자였소. 윤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죠. 하지만 회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경자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말이오. 근데 난 듣지 않았소.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뱃속에 있던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회장은 그 기회를 영영 놓쳤고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죠.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윤정은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엄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도 당신을 사랑했죠. 그래서 저더러 절대 당신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저 쓸쓸한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죠. 윤정은 회장의 이마에 난 주름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와 체면에 갇혀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친 불쌍한 사람.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윤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성함이 뭐였죠? 정윤정입니다. 윤정, 좋은 이름이오. 근데 이상하게 낯이 익어.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진실을 말할 때가 처음 뵙는 겁니다. 회장님. 하지만 회장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윤정의 눈빛, 목소리,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자꾸만 경자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특히 윤정이 늘 목에 걸고 있는 작은 은목걸이. 그것은 분명 자신이 경자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장의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죠. 특히 밤이 되면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경자와 함께했던 시절, 그녀의 웃음소리, 두 사람이 나눈 약속들. 어느 날 밤, 회장은 윤정에게 부탁했습니다. 창문 좀 열어주겠소. 바람이 불어오면 옛날 생각이 나서. 윤정이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경자도 이런 바람을 좋아했소. 함께 한강변을 걸을 때면 늘 이런 바람이 불었지.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그립다기보다는 미안하오. 평생 그 미안함을 안고 살았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과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윤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죠. 병상에서도 회장을 원망하지 말라던 어머니, 오히려 그를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했던 어머니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분에게 자녀가 있었는지는 아세요? 뜻밖의 질문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오. 헤어질 때 그런 얘기는 없었소. 하긴 있었다 해도 내게 말했을까? 윤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죠. 며칠 후 회장의 아들 진우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서류 뭉치를 들고 온 그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았죠. 아버님, 이번 인수합병 건인데요. 결제 좀 해주셔야. 잠깐, 먼저 물어볼 게 있다. 회장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네, 말씀하세요. 넌 행복하냐?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버지로서 묻는 거다. 내가 행복한지.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일과 회사 얘기만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다니. 글쎄요. 회사도 잘 되고 있고 가족들도 건강하니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내 대답이냐? 회사가 잘 되니까 행복하다고?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버님,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서류는 나중에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내가 저 녀석을 저렇게 만들었소. 일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나처럼. 그날 밤 회장은 윤정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경자를 버린 거요.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체면 따위 버리고 그녀와 함께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요. 윤정은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이 놀라서 물었죠. 왜 우시오? 그냥 회장님 얘기가 너무 슬퍼서요. 당신도 그런 사람이 있소.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외쳤죠. 있어요. 바로 당신이에요. 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버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다음 날 회장의 딸 미정이 오랜만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버지와의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죠.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저 그렇다. 넌 바쁠 텐데 왜 왔니? 그래도 얼굴은 봐야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데.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도 곧 자리를 떴죠. 회장은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도 날 닮아서 일밖에 몰라.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날 저녁 윤정은 회장의 목걸이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자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은목걸이였죠. 그 목걸이 특별한 건가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내가 처음으로 월급 받아서 산 거요. 경자에게 주려고. 그때는 이게 전부였지.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게. 그분도 좋아하셨겠네요. 좋아했지. 평생 간직하겠다고. 근데 내가 그 약속을 깨뜨렸소. 윤정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물려준 바로 그 목걸이였죠. 회장이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목걸이 어디서 났소?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어머니? 당신 어머니가. 이걸?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느낌이 왔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윤정은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기고 싶지도 않았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회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윤정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떨림, 그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당신, 정말 누구시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생 준비해온 이 순간이 막상 닥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경자 씨의 딸입니다. 회장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뭐, 경자의 딸이라고? 네, 어머니는 회장님과 헤어진 뒤 저를 낳으셨어요.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럴 리가. 그럼 나이가 41입니다. 어머니가 회장님과 헤어진 지 1년 뒤에 저를 낳으셨으니까요.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죠. 경자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것도 자신의 아이를. 증거가 있소? 윤정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 하나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제 출생 증명서입니다. 아버지라는 비어있지만 날짜를 계산해보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김경자의 이름이, 그리고 출생 날짜가 적혀 있었죠. 계산해보니 정확히 자신과 경자가 함께했던 시기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말하지 않았소? 무서웠대요. 회장님이 아이를 원하지 않을까봐, 그리고 혹시나 아이를 빼앗길까봐.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마음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쉽지 않았죠. 어머니는 끝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었죠.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회장님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유언하셨죠.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원망하지 말고 화해하라고요. 경자가 정말 그렇게 말했소?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하지만 처음엔 복수하려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란 제 삶이 너무 억울했거든요. 회장은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부축했죠.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소. 이제 와서 사과받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만난 부녀. 하지만 그 만남은 너무나 늦은 것이었죠. 다음 날 진우와 미정에게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두 사람은 의아해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죠. 그의 옆에는 윤정이 서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 저 간병인 말씀이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이 사람은 너희 누나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와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라니요?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내 아이를 낳았는데 난 그걸 몰랐다. 이제야 알게 됐다. 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어떻게 믿으세요? 유전자 검사라도 해봤습니까? 아직은. 하지만 난 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미정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왜 이제 와서요? 뭘 원하는 겁니까? 윤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뿐이에요. 유언. 참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재산을 노리고 온 게 분명한데 진우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이 화를 냈죠. 진우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님이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죽어가는 부자 노인에게 접근해서. 그만. 회장의 고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격해진 감정 탓에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기 시작했죠. 윤정이 급히 달려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를 불러야. 괜찮다. 그보다 너희들 잘 들어라. 이 아이는 내 딸이 맞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겠다. 재산은 셋이 똑같이 나눠 갖도록. 아버님, 진우와 미정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죠. 이미 결정한 일이다. 내일 변호사를 부를 테니 너희도 참석해라. 그날 밤 병원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진우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미정은 윤정의 신원을 캐기 시작했죠. 한편 병실에 남은 윤정과 회장은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형제들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구나. 윤정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갑자기 나타난 이복 누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도 넌 내 딸이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다. 회장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따뜻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용서하라고 했겠지. 경자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시작은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병원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대로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좋소. 바로 해주시오. 진우와 미정도 참관하는 가운데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죠.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군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에 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순간이었으니까요. 유언장 작성 소식이 진우와 미정에게 전해진 후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거친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섰죠.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장은 침대에 누운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죠.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안긴 뭘 안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전 재산을 물려준다니 정신이 멀쩡하신 겁니까? 미정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 역시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아버지, 사기꾼이 분명해요. 이 나이에 갑자기 숨겨둔 딸이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자 확인도 했다. 그리고 내가 안다. 저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아버지,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결혼했고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지만 그게 내 삶이었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너희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일만 하느라, 돈만 버느라, 그러다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야 깨달았다. 미정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죄책감에 재산을 다 퍼주시겠다는 겁니까? 죄책감, 그래, 맞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야. 윤정이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딸이다. 복도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윤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녀가 병실로 들어서자 진우와 미정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당신이 정윤정 씨군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뭘 노리고 아버지께 접근한 겁니까? 돈입니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저 뭐요?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홀렸겠죠. 늙고 병든 노인을 상대로.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약해진 틈을 노린 거잖아요. 그만해. 회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죠. 이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다. 내가 버린 아이야.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짓말. 진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때를 노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용서하고 화해하라고요.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회장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뭐라 해도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윤정이는 내 딸이고 정당한 상속인이다. 아버지는 저희가 필요 없으신 거군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새로 찾은 딸이 더 소중하신가 봅니다. 그게 아니야. 너희도 내 자식이다. 하지만 뭡니까? 평생 모르고 살던 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미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미우셨어요? 아버지 곁을 지킨 건 저희인데. 회장은 답답한 듯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윤정이 나섰죠.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상속을요.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반대했지만 윤정은 단호했죠. 가족이 이렇게 싸우는 걸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속셈입니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전 가족을 원했지. 재산을 원한 게 아니에요. 회장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병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위험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분한 채 말했죠. 난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내가 저지른 잘못을. 그 순간 회장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을 잃었죠. 병원장이 급히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뇌졸중 증상입니다. 빨리.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우와 미정은 당황한 채 아버지를 바라봤고 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죠.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회장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뇌졸중으로 인한 혼수 상태라고 진단했죠.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와 윤정이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진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만족하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그때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굳어 있었죠. 오빠, 의사 선생님이 면회 가능하대요. 세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죠. 윤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진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딸 노릇입니까? 전 그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바로 친자 확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뭔가 조작이 있었을 겁니다. 미정도 거들었죠. 맞아요. 그리고 유 원장도 무효로 만들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거니까요. 윤정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며칠이 더 지났지만 회장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 손상이 심각해서 깨어나신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족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죠. 계속 치료해주세요. 아버지는 강한 분이세요. 분명 일어나실 거예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결정합니까?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의 딸이에요. 증명해보세요. 의식 없는 사람의 말만 믿고 딸 행세를 하시니 참 뻔뻔하시네요. 말다툼이 격해지자 미정이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지금은 아버지 생각을 해야 할 때예요. 그날 밤 윤정은 홀로 병원 체프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하느님, 제가 잘못했나요?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돌아보니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죠. 사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뭔가 이상했어요.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시고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요? 혹시 정말 당신이 아버지 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표정이 당신을 볼 때마다 달라지셨거든요. 윤정은 놀라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 게 평생의 목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죠. 비록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을 뜨고 주위를 인식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죠. 간호사가 펜과 종이를 가져다 주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유 원장, 그대로.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실 때가 아닙니다. 회장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윤정, 내 딸, 미안하다. 그 글을 본 진우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했었죠. 용서해라. 서로를. 그 순간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은 것이죠.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회장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임종의 순간 세 자녀는 각자의 복잡한 감정을 안고 아버지를 지켜봤죠. 윤정은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만났는데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진우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윤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언니, 힘내세요. 그 한마디에 진우가 놀라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이 말했죠. 오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해요.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장례식은 재계의 큰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왔지만 상주 자리에 낯선 여성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수군거렸죠. 진우는 끝까지 윤정을 장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는 상주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끼던 간병인일 뿐이죠. 하지만 미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윤정 곁에 섰죠. 언니, 같이 인사받아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진우가 날카롭게 동생을 쏘아봤습니다. 유미정, 너마저 그러는 거야? 오빠,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어요? 저 언니가 우리 언니라고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믿어. 그저 노망난 노인의 착각일 수도 있잖아.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아버지한테. 장례식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우는 끝까지 윤정을 외면했고 미정은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죠.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유 원장 낭독을 위해서였죠. 유 원장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의뢰하신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진우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유전자 일치율 99.9%, 생물학적 부녀 관계. 이게 진짜입니까? 회장님이 극비리에 진행하셨습니다. 병원장님이 증인으로 참여하셨고요.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죠. 그럼 정말로 정윤정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빠, 이제 인정해야 해요. 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유 원장은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 원장은 회장님이 정신이 완전히 명료했을 때 작성하셨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고 증인도 여러 명 있습니다. 유 원장이 낭독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전 재산을 정윤정에게 상속한다는 것.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저희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진우 씨, 윤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건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 당신이 무슨 아버지를 알아요. 겨우 몇 달 돌본 게 전부면서.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요. 전 아버지를 잘 몰라요. 40년을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뭡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후회하셨는지는 알아요. 저와 어머니를 버린 것을요. 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에 전 재산을 당신에게 준다. 참 편리한 해석이네요. 미정이 나섰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에요. 넌 왜 자꾸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편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며칠 후 진우는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원장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죠. 그 무렵 미정이 윤정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모든 걸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래도 언니도 우리 가족인데. 윤정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 그게 뭔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랑 단둘이 살다가 이제 와서 가족이 생겼다고 하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와 윤정 사이의 갈등은 여전했고 미정은 그 사이에서 고민했죠.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이 위태로워진 것이죠. 진우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정이 이사회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진우가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뭘 도와요? 회사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최대 주주로서 책임감은 있어요. 책임감, 그게 뭔지는 아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어요.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술렁였습니다. 진우도 놀란 표정이었죠. 당신이 정말로? 이 회사는 아버지의 전부였잖아요. 그리고 진우 씨와 미정 씨가 평생 일한 곳이고요. 진우는 처음으로 윤정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날 이후 진우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적어도 대놓고 적대하지는 않았죠. 또 다른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위기는 윤정의 지원으로 무사히 넘겼고 세 남매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의 제안으로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처음이네요. 미정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남매인데도. 윤정도 쑥스러워했죠.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적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진우 씨,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말 재산을 나누고 싶어요. 3등분해서요. 또 그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모든 걸 주신 건 속죄의 의미였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가족이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입을 열었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처음으로 진우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시작이었죠.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자태준 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이 재단은 세 남매가 함께 만든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빨간 리본 앞에 선 세 사람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적대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란히 서서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죠.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입주를 기다리는 미혼모들이 와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재단 설립은 윤정의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진우와 미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사의 사회공헌 예산을 대폭 늘렸고 개인 재산도 기부했죠. 무엇보다 세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저기 누나.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부르는 그였죠. 처음엔 정말 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윤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족을 얻기까지 참 오래 걸렸죠. 유태준 회장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이죠. 이제 가요. 할 일이 많아요.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것입니다. 회사 경영도, 재단 운영도,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도. 건물을 나서면서 윤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아빠, 엄마, 이제 저희가 잘 해낼게요. 세 남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이 있겠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세 남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는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같은 아버지를 추모해야 하는 세 남매가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요즘이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